사마 줄거리. 서문경이 달아남으로써 무송의 복수는 실패로 끝나고 무송은 죽음의 귀향길에 오른다. 화자허, 응백작, 사회대 등 이른바 서문십걸의 한량패들과 의형제를 맺고 어울리는 서문경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자를 탐하며 노는 것이 상례이다. 정실 오월랑을 비롯해 방금년을 포함한 4명의 즉시를 거느리는 서문경은 방금년의 어린 요종 춘매와 잠자리를 하고 기생계저의 머리를 얻는 등 그 음욕이 끝이 없다. (3) 발동하는 춘심. 서문경에게 코가 빠지도록 야단만 맞고 나온 금동이는 홧김에 계저의 집 마당 한가운데 똥 한 무더기를 싸놓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오월랑이 맹옥루 방금년과 함께 방에 앉아 있다가 금동이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운 얼굴을 하며 너 왜 영감님을 안 모셔오고 혼자 왔니? 하고 물었다. 마님, 말도 마세요. 소인을 발길로 냅다 치시면서 앞으로 그런 심부름을 또 한 번 시켰다간 모두 요조를 내고 말겠다고 그러십니다요. 원, 저런 양반을 보았나? 안 돌아왔으면 그만이지 어린 것을 발로 찰 건 뭐람. 맹옥루가 혀를 차며 투덜거렸다. 아니, 생신을 앞두고 모시러 보낸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알 수가 없군. 틀림없이 어떤 기생년하고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방금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걸. 오월랑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옛말에도 있지 않아요. 한 배에 가득 실은 금은으로도 기생의 아랫구멍 하나 막아낼 수 없다고요. 이러다간 이 집안도 얼마 안가 거덜이 나고 말지 누가 알아요. 다섯째는 무슨 말을 그리 심하게 하노. 오월랑이 핀잔을 주자 방금년은 지지 않고 억울하고 분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인가요? 억울하고 분한 건 자네뿐만이 아니야. 이제 그만 돌아들 가게. 오월랑이 정색을 하고 말하자 방금년과 맹옥루는 마지못한 듯 불만스러운 얼굴로 물러나왔다. 그러나 이때 밖에서 이들이 나누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금동이가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뒤를 따라온 이교아가 문 밖에서 방 안의 소리를 낱낱이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의 조카딸인 계저의 집으로 심부름을 간 금동이에 전하는 소식이 궁금해서 뒤를 따라온 것이었는데 방금년이 말끝마다 기생년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소리가 몹시 귀에 거슬렸다. 서문경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보다 이교아의 온 신경은 방금년의 혀끝에 집중되었다. 저 입버릇 하나만 보더라도 평소에 기생 출신인 자기를 얼마나 멸시해 왔겠는가 생각하니 불덩이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는 줄을 꿈에도 모르는 방금년은 오월랑의 방을 물러나오자 힘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썰렁한 빈 방. 타고 있는 촛불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후 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고단하실 텐데 일찍 주무세요. 춘매와 주국이 잠자리를 보아주려고 하자 방금년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걱정을 랑 말고 너희들이나 가서 일찍 자거라. 두 계집아이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방금년은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칠흑 같은 어둠뿐 담 밑에 피어있는 하얀 꽃들만이 겨우 눈에 띄일 뿐이었다. 서문경이 오늘도 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울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방금년은 총총히 별이 떠있는 밤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무치도록 간절한 고독감이 밀물처럼 몰려와 온몸의 기운을 깡그리 뽑아가는 것 같았다. 방금년은 두세 걸음 발을 떼어 놓다가 말고 문득 눈을 금동이가 거처하고 있는 문간방으로 보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안에서는 아직 자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
방금녀는 조그맣게 신음을 하고 가슴을 움츠렸다. 무언가 작은 불덩이 같은 것이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가쁜 숨을 쉬면서 방금녀는 살금살금 문간방의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창 앞으로가 발을 멈추고 들어보니 분명히 자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톡톡톡. 방금녀는 가만히 창문을 두드렸다. 금동아, 자니? 누구세요? 과연 금동은 자지 않고 있었다. 나다, 나야. 좀 나와 보렴. 예, 곧 나갑니다요. 금동이 급히 뛰어나와 방금년의 앞에 섰다. 무슨 일이세요? 인서가, 일은 무슨 일? 내가 심심해서 그런다. 네? 너 내 방으로 좀 건너온. 금동을 자기 방으로 이끌어온 방금년은 탁자의 맞은편에 의자를 놓아주며 거기 좀 앉아라. 마님, 무슨 일이신지. 금동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인서가, 소금이 쉬나 바닷물이 넘치나 왜 이렇게 급히 구는 거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방금녀는 주방으로 가 손수 만든 거위찜과 술을 가지고 돌아왔다. 자, 오늘 밤엔 내가 따라주는 술 한 잔 얻어 마셔 보자꾸나. 예? 제가 술을 따라요. 너무나 뜻밖의 말에 금동이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멀거니 쳐다보기만 했다. 아니, 인석이 어디 빠져나갔나? 술을 따르지 않고 뭘 하는 거야? 예. 금동이 술을 따라주자 방금녀는 단숨에 쭉 들이키고는 다시 잔을 내밀며 오늘 밤엔 속이 상해서 날이 새도록 마셔야겠다. 왜 누구하고 다투시기라도 했어요? 금동이 궁금한 듯이 물었다. 다툰 사람이 있었다면 실컷 물어뜯어 주기나 하지. 너 이 녀석, 오늘 밤 나한테 한번 물어뜯겨 보련. 마님,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뜯겠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방금녀는 비운 잔을 금동이의 앞에 탁 놓고는 주르르 술을 따랐다. 이번엔 내가 내 술을 받아먹을 차례다. 어서 들어. 마님, 그런데 뭐? 안 마시겠다고? 그랬다간 오늘 밤 내 놈을 고태꿀로 보내고 말 테다. 이미 두 눈이 개슴츠레해진 방금년이 짐짓 크게 으름장을 놓았다. 예. 제가 어찌 감히 마님의 명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게 뭐야? 어서 말해보라고. 내가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인들 못 들어주겠니? 예, 다름이 아니었고 저는 아직 한 번도 술을 안 마셔봤기 때문에 혹시 취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를. 아따 이 녀석, 단단하기가 돌다리보다 더하구나. 그래,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게 될는지 그것이 궁금하군. 방금년의 말투에는 금동이가 오히려 큰 실수를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듯했다. 그럼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용서하다마다. 어디 한번 100건 마셔봐라. 그 말이 떨어지자 금동은 술잔을 들고 한 번 싱긋 웃어 보이더니 단숨에 꼴깍 들이켜버렸다. 재채기는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니, 이 녀석 봐라.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다더니 잘만 마시네. 술 한 통을 마시고도 끄떡하지 않는 금동이가 속으로 엉큼한 생각을 품고 일부러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정말 어리석고 순진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고 있는 방금년이었다. 이를테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셈이었다. 금동이는 몇 잔이고 주는 대로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 넙죽넙죽 받아 마셨지만 방금년은 몹시 취한 듯 후후 하고 급한 숨을 내쉬었다. 마님, 술 더 드시겠어요? 더 먹고 말고. 오늘 밤 죽도록 한번 마셔볼 거야. 취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드시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건 빈말이었다.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의 오기를 자극해 술을 더 마시게 할 것이 뻔했다. 그만 마시라니. 그 무슨 소리. 넌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술을 퍼마시는지 넌 모른단 말이야.
방금녀는 울먹이듯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쫓기듯이 걸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돌아와서는 자기의 의자를 끌어다 금동이의 옆에 바짝 다가앉았다. 금동아, 네가 오늘 밤에 내 마음을 알겠느냐? 내 이 터질 듯한 마음을 알겠느냐 말이야. 방금녀는 갑자기 금동이의 귀를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금동이는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고 무심코 몸을 기울였다. 순간 방금녀는 미친 듯이 금동이를 와락 껴안으며 얼굴이 미어질 만큼 금동이의 입을 맞추었다. 너 이 녀석, 이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예, 알 것도 같아요, 마님. 금동이도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짐작하고 있던 터라 못 이기는 척하고 여자에게 몸을 맡겼다. 이제부터 우린 사랑을 하는 거야. 알겠니? 방금녀는 뜨거운 숨을 내쉬며 금동이를 이끌어 침상 위에 눕히고는 자신의 옷을 훌훌 벗어던졌다. 풍만한 허연 살결의 아랫도리 사이의 검은 숲. 금동이는 무언가 눈앞에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님, 금동이는 까닭 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것은 숨이 넘어가는 듯한 흥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탈로가 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공포심 때문인 것 같기도 했다. 무서워요. 금동이는 턱을 덜덜 떨면서 말했다. 사내 놈이 무섭긴. 너 올해 몇 살이니? 16살이에요. 16이나 되었으면 생길 건 다 생겼겠구나. 생길 것이 다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 할 짓도 다 알고 있는 맹랑한 녀석이었다. 방금녀는 이제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한쪽 발로는 금동이의 목을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금동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마치 바람둥이 사내 놈이 어린 수초녀를 따먹는 듯한 묘한 정복감이 방금년을 더욱 들뜨게 했다. 부끄럽습니다, 마님. 부끄럽긴. 내가 오늘 밤 너를 한껏 즐겁게 해주마. 방금년은 급했다. 마님. 금동이는 짧게 비명을 질렀다. 환하게 밝혀진 촛불 아래서 방금년의 탐스런 엉덩이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금동이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헉헉 신음소리를 연발했다. 금동아, 마님. 음탕한 계집년과 엉큼한 아이놈이 한 이불 속에 얼려들어 자신의 상전인 것도 하인인 것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로지 절정을 향해 질주해 갔다. 바야흐로 백화원은 향락의 천국이 되고 마님의 안방은 쾌락의 도가니가 되었다. 아이고 마님. 마침내 금동이가 비명을 질렀다. 오냐, 쏘아라. 있는 대로 쏘아라. 금동이의 거친 숨소리는 방 안에 가득했다. 방금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막 뜨거운 전기를 소진한 금동이가 솜처럼 풀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상대해본 남자들은 모두 단 한 번으로 거꾸로지고 말았는데 금동이의 그것은 시들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태풍은 쉬지 않고 몰아치고 있었다. 방금녀는 위에서 헐떡거리고 금동은 밑에서 씩씩거렸다. 물어뜯을 듯 개걸스럽게 상대를 탐닉하는 두 암컷과 수컷이 격렬하게 온몸을 버둥거렸다. 마치 목숨을 건 육박전을 벌이는 맹수와도 같았다. 잃고 잠시 태풍이 멎는가 싶더니 금동이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방금년의 배 위에 올라탔다. 아니, 또? 네, 마님. 한 번만 더. 에그, 귀여운 녀석. 그래, 이번에는 어디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해보렴. 방금년은 사랑스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조그만 손으로 금동이의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렸다. 채찍을 맞은 말이 내닫듯 금동이는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방금년은 실눈을 감은 채 온몸을 저리게 엄습해오는 달콤한 쾌락의 꿀을 즐기고 있었다. 마님, 오냐 오냐, 이 귀여운 것. 실로 오랜만에 한껏 정욕을 채운 방금년은 저승사자에게 끌리는 듯 행복한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4. 급전직하. 색정에 한번 빠지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법이다. 그 뒤로도 방금녀는 거의 매일 밤 금동이를 제 방으로 끌어들여 밤을 즐기고 낮이 밝기 전에 내보내곤 했다. 여자란 남자와는 달라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울 게 없었다. 방금녀는 남몰래 금동이에게 금비녀를 3개나 주어서 머리에 꽂게 하고 비단으로 만든 향랑 1개도 끌러주어 옷 속에 차고 다니게 했다. 밤마다 어린 금동이를 꿰어들여 재미를 보고 있는 방금년도 일말의 불안이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 또 주의도 주곤 했지만 16 나이는 아무래도 철이 들기에는 어린 나이였다. 금동이는 상전이 자주 용돈을 마련해 주는 것만이 자랑스러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일부러 친구들을 불러 술과 음식을 사주며 호기를 부렸다. 어린 하인 주제에 돈을 물쓰듯 하자 이를 수상쩍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것은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어 마침내 이교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에는 필시 곡절이 있을 게 분명해. 일이 이쯤 되고 보면 귀신도 탐복할 만큼 날카롭고 기민해지는 것이 여자의 직감이다.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었다. 내 반드시 인연의 꼬리를 잡고야 말리라. 방금년과 금동이의 수상한 관계를 육감으로 느낀 이교환은 방금년의 몸종 추국에게 돈 단량을 쥐어주면서 은밀히 부탁을 했다. 내 마님의 거동을 잘 살펴보아라. 특히 밤에는 잠을 자지 말고 눈에 띄지 않게. 알겠니? 원래 추국은 오월랑의 몸종이었으나 방금년에게로 옮겨온 후 항상 불만을 가져온 터였다. 그런데다 닷돈이라는 거액을 받게 되자 눈에 불을 켜고 방금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날 마침 서문경이 집으로 돌아왔다. 생일 하루 전날에야 초췌한 얼굴로 집에 온 서문경은 그 사이 주색에 몸을 몹시 상했는지 방에 들어서자마자 훌훌 옷을 벗고는 자리에 드러누워 잠만 계속 잤다. 그전 같으면 서문경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쪼르르 달려갔을 방금년이었지만 이제는 사뭇 달라졌다. 서문경이 대문을 지나 방에 들어갈 때까지 방금년은 내다보지도 않고 진국은 다 빼고 껍데기만 왔는데 그까짓 건 못세 쓰려고 하며 자기 방에서 코두숨만 치고 있었다. 듣자 하니 반 녹초가 되어 돌아와서는 그대로 잠만 잔다고 했겠다. 설마 하니 오늘 밤에 날 찾아올 리는 만무하겠지. 방금년은 입가에 알지 못할 미소를 떠올리며 어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날따라 왜 그리 시간이 더디 가는지 방금년은 연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천에 떠있는 해를 원망했다. 저놈의 해는 다리 몽댕이가 얼어붙었나? 왜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담? 방금년은 남이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하루 종일 혼자 시부렁거렸다. 지루한 하루해가 저물고 마침내 밤이 되자 방금년은 언제나 하는 것처럼 금동이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다. 처음에는 조마조마하고 겁이 났지만 그것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듯 항다반사가 되고 보니 이제는 별로 거리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흔히들 하는 말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더구나 추국이 뒷문 옆에 숨어서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는 것을 방금년이 알 턱이 없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추국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오월랑의 몸종 소옥에게 이야기하고 소옥은 방금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손설아에게, 손설아는 이교아에게 기뜸해 주었다. 이렇듯 여러 입을 거치게 한 것은 감시를 시킨 이교아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큰마님, 이런 일은 절대 덮어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 모두의 수치예요. 오월랑의 방을 찾은 손설아가 입에 거품을 물고 흥분하고 있었다. 평소의 미운 감정과 시세 많은 마음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다. 언니도 한마디 하시구려. 어디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인지. 마지못해 따라온 듯 머뭇거리고 있던 이교아가
영감님께 말씀 올려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하고 은근히 부채질을 했다. 영감님이 오래간만에 돌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다른 날과는 달리 영감님의 생일날이 아니냐. 어린 계집종의 말만 듣고 수선을 떨 일이 아니야. 오월랑은 정부인다운 아량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니, 그럼 그 환양년을 그냥 둔단 말씀이세요? 손설아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대들듯이 말했다. 추국이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았대요. 그저 손목이나 한번 잡았다면 모르되 밤새도록 서로 껴안고 그 짓을 했다고 해요. 이교아가 또 한 번 슬쩍 거들자 손설아가 기겁을 하며 에휴, 망측해라. 그 어린 것을 꿰어 먹다니. 그런 쳐죽일 년이 어디 있어요. 만일에 큰마님께서 이 말씀을 못하시겠다면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환양 잡년을 절대로 집안에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오월랑이 한사코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손설아는 기어코 서문경에게 모든 것을 일로 바치고 말았다. 집안은 발칵 뒤집혀졌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마침내 분노에 찬 서문경의 고함 소리가 대들보를 울렸다. 금동이 놈을 냉큼 잡아오너라. 이 소식은 한 발 앞서 방금년에게 알려졌다. 그녀는 정신없이 춘매를 시켜 금동이를 불러오게 했다. 헤헤, 마님, 또 무슨 일이신데요? 그 사이에 간덩이가 커진 금동이가 상전을 제 친구인 양 배실거렸다. 이놈아, 큰일 났다. 우리 일이 탄로나고 말았어. 영감님이 뭐라고 하든 절대로 바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뭐라고요, 마님? 금동이가 새파랗게 질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거 봐, 영감님이 부르고 계시다. 얼른 나가봐. 방금년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금동이의 머리에 꽂혀있던 화잠을 뽑아냈지만 얼떨결에 허리에 매달고 있는 향낭은 그만 떼어내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다. 서문경의 앞으로 불려간 금동이는 마당 바닥에 꿀려 앉혀졌다. 그의 옆에는 서너 명의 하인들이 굵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의자에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앉은 서문경이 쾅 하고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요 목을 비틀어 죽일 놈. 내가 한 짓을 알겠지. 고양이 앞에 쥐는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금동이 입을 다문 채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있었다. 저놈의 머릿속에 있는 화잠을 뽑아오너라. 하인들이 금동이의 모자를 벗기고 머릿속을 사사치 뒤져보았으나 그것이 나올 리가 없었다. 네 이놈, 머리에 꽂혀있던 화잠은 어디에 숨겼느냐? 서문경이 눈을 부라렸다. 저 그런 건 가진 적 없어요. 이런 깜찍한 놈, 저놈을 발가벗겨서 매를 쳐라. 서문경의 영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금동이의 옷을 벗기니 속옷에 달려있는 허리끈 끝에 표주박 모양의 향낭이 달랑거렸다. 저건 향낭이 아닌가. 어서 떼어와 봐라. 하인들이 떼어다 주는 것을 살펴보려니 그것은 자기가 방금년에게 주었던 향낭임이 분명했다. 서문경은 불끈 치솟는 분노를 누를 수가 없었다. 네 이놈, 이건 어디서 난 거냐. 누구한테 받은 건지 바른 대로 대라. 조금이라도 내 말에 거짓이 있었다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금동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고개를 쳐들었다.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뜰 가운데서 주웠어요. 누구한테서 받은 건 아니에요. 서문경은 더욱 성이 나서 펄펄 뛰었다. 안 되겠구나. 저놈을 꽁꽁 묶고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쳐라. 하인들이 몇 겹이고 밧줄로 단단히 묶은 다음 개패든 몽둥이로 내려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추호의 인정사정도 없었다. 주인의 언명도 언명이지만 그동안 혼자만 주인과 방금년의 사랑을 독차지해오던 금동이가 얄미웠던 것이다. 연달아 내려치는 무진매에 금동이의 전신은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서문경은 내보를 불러 저놈의 머리털을 자르고 당장 쫓아내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리.
금동이 울면서 아무리 애원을 해도 서문경의 부하만 더욱 도두었을 뿐 끝내 쫓겨나고 말았으니 방금년의 귀여움을 받아 남모르는 천구 왕래를 하던 것도 어젯밤까지의 꿈일 따름이었다. 이렇게 금동이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방금년은 그저 와들와들 몸만 떨고 있었다. 지나간 일들이 꿈만 같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때 서문경이 쾅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눈알이 핑 돌도록 귀싸대기 먼저 올려 붙였다. 방금년은 저만치 가서 퍽 하고 쓰러졌다. 서문경은 소리쳐 춘매를 부르고는 너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안팎문을 잠가라. 그리고는 말채찍을 찾아 손에 들고는 병력같이 호통을 쳤다. 이런 환양년, 옷을 활활 벗고 거기에 꿇어앉아라. 영감, 눈에 가득히 눈물을 글썽이며 쳐다보는 방금년에게 서문경은 몇 차례 연거푸 채찍을 가했다. 내 인연, 아무리 잡아떼려고 해도 소용없어. 금동이 놈이 모든 걸 다 불었어. 그래, 나 없는 동안 그 녀석하고 몇 번이나 열고 지냈어. 영감도 참 무슨 그런 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세요. 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군요.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잡아떼고 보자는 것이 다급해진 방금년의 심산이었다. 이런 앙큼한 년을 보았나. 내년이 머리에 꽂고 있던 은하잠 3개를 모두 그놈에게 줬다고 말하는 증인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도 앙탈이냐. 영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도 억울해요. 아무리 날벼락이라도 이런 날벼락은 없어요. 미천한 제가 영감한테서 남다른 사랑을 받고 보니 모두가 저를 함정에 밀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감한테서 받은 그 은하잠은 지금도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방금년은 금동으로부터 도로받은 은하잠 3개를 머리에서 뽑아 서문경에게 들어 보이며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자, 이걸 보세요. 고스란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나이라도 찬 남자라면 또 모르지만 아직 머리에 새똥도 벗어지지 않은 어린 하인놈한테 저를 붙여서 말하다니 너무도 분하고 원통해요. 그러자 서문경은 소매 속으로부터 향낭을 끄집어냈다. 이건 누구 짓인지 알겠느냐. 방금년이 고개를 쳐들어 보다 말고 너무도 놀란 나머지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이건 내 것임에 틀림없지. 서문경의 음성은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영감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금동이 놈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지? 아, 일이 그렇게 된 것이군요. 영감, 제발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느 날 맹옥로 언니와 뜰을 거닐다가 허리끈이 풀어지는 바람에 그만 향랑을 잃고 말았죠. 그때 아무리 찾아봤지만 결국 못 찾고 말았는데 그걸 금동이 놈이 주워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미쳤기로 영감이 준 향랑을 어떻게 하인놈에게 주겠어요. 이 말은 앞서 금동이가 뜰을 쓸다가 주웠다는 말과 꼭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경우 상대가 환영질을 하지 않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는 터인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함께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성급하게 뺨을 때리고 채찍질까지 한 것이 은근히 후회가 되었다. 더구나 울먹이며 파동치는 여자의 어깨는 뭉클하게 측은한 마음을 자아내었다.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서문경은 엎드린 채로 서럽게 흐느끼고 있는 방금년에게로 연민의 시선을 보냈다. 옷이 벗겨진 방금년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서문경의 눈에 들어왔다. 백설같이 흰 살결, 동구스름한 어깨 너머로 흘러내려간 칠흑 같은 머리채, 어깨에서부터 그어내려간 부드러운 능선은 달빛을 받고 누워있는 사구의 고요함과도 같은 것이었다. 흙먼지를 털어냈을 때의 돌덩어리가 보석이었음을 발견했을 때의 환희랄까. 방금년의 육체가 이처럼 황홀해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서문경이 마지막 의혹을 털어버리려는 듯 다시 춘매를 불렀다.
예, 춘매야. 내 마님이 정말 금동이 놈하고 아무 일도 없었니? 그것은 마치 방금년의 결백을 유도해내려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춘매는 눈을 깜빡이며 어깨 너머로 방금년을 힐끗 한번 보고는 영감님께서 한쪽 말만 들으시니까 그래요. 전 그림자처럼 한시도 마님의 곁을 떠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 놈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니 천부당한 소리예요. 모두 시샘을 해서 그러는 것인데 이런 근거도 없는 뜬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하는 말이 맹랑했다. 서문경은 그런 대답을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가 너무 지나쳤어. 마님에게 어서 옷을 입히고 방으로 모셔라. 이리하여 소동은 일단 가라앉고 집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는 듯이 조용해졌다. 인간 만사가 원래 그런 것이었다. 5. 24폭의 추나. 어느 날 서문경이 오랜만에 오월랑의 방으로 들어가니 오월랑이 그를 맞으며 편지 한 장을 내주었다. 오늘 마침 영감이 밖에 나가고 없는 동안에 화태감 댁에서 이걸 보내왔어요. 짐작컨대 초청장인 모양인데 영감이 들어오시는 대로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서문경이 받아서 열어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 정오에 창기 오은하의 집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그 전에 저희 집으로 왕림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이렇게 청하는데 가보셔야겠죠. 오월랑이 이웃의 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다. 그럼 여부가 있겠나. 서문경이 두 소동으로 하여금 말을 끌게 하여 화자허의 집으로 갔다. 마침 화자허는 집에 없고 그의 부인 이병아가 솜돌 위에 서 있었다. 서문경은 언젠가 한번 이 여자를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때고 한번 만나봤으면 하고 바라던 차라 막상 얼굴을 대하고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그때는 예사로 보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보니 자그마한 체구에 살빛이 희고 얼굴 윤곽이 뚜렷한 게 첫눈에 정이 끌리는 여자였다. 서문경이 나아가 공손하게 절을 했더니 여자는 왠지 당황하여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안으로 들어가 여종 수춘을 대신 내보냈다. 그것은 묘하게도 서문경의 음심을 자극했다. 마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랍니다. 서문경이 수춘의 안내를 받고 응접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이병아는 문 밖에서 얼굴을 반쯤 내밀고 인사말을 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인께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돌아오시겠다며 나갔어요. 조금 있으려니 여종이 차를 내왔다. 서문경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또 어느새 왔는지 이병아가 문 밖에서 바깥 양반이 영감님을 모시고 오늘 함께 술을 마시러 간다고 했는데 영감님께서는 부디 일찍 돌아오도록 공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소동까지 데리고 나가는 터이라 몸종 하나만 데리고 있으려니 두렵고 겁이 나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그만 미풍에도 파르르 떠는 한 가닥의 물줄기 같은 이병아의 말에 서문경은 또 한 번 울컥하는 음심을 느꼈다. 그러나 서문경은 그런 내색은 조금도 하지 않고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더구나 부인의 부탁을 받은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찍 동행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마침 화자어가 돌아오자 여자는 서둘러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 아이고, 대단한 실례를 했습니다. 일부러 오시게 해놓고는 집을 비웠으니.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제 막 왔는걸. 예, 어서 이리 좀 오너라. 화자어는 자리에 앉으면서 청지기 아이를 불렀다. 마님께 여쭈어 얼른 술상을 내오도록 해라. 영감님과 같이 우선 여기서 몇 잔 해야겠다. 그리고는 서문경을 향해 말했다. 오늘이 마침 오은하의 생일이라는군요. 그래 형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가서 술 한 잔을 대접해 드리려고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겁니다. 자네도 참 왜 진작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했나. 서문경이 허허하고 웃으며 밖에 따라와 있는 대안에게
급히 집으로 가서 은전 닷돈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아니, 형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미안하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나. 서문경이 잠옷 거드름을 피웠다. 아무튼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데 얘는 여태 뭘 하고 있는 거야? 화자어가 소리를 지르자 마침 소동이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서둘러 마련한 술상이지만 닭고기와 양고기 등 안주가 맛깔스럽게 놓여있고 술 또한 고급스럽고 귀한 것이었다. 형님, 우리 큰 잔으로 한 잔씩 하고 일어서도록 하지요. 그래, 그러자꾸나. 서문경도 만족한 얼굴로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두 사람이 잔을 비우자 남은 음식들은 소동들에게 내려준 다음 서문경은 대안을 집으로 보내어 술값을 가지고 오게 했다. 생일집에 가면서 늦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만 출발하기로 하지요. 그래야지. 두 사람이 각각 말을 타고 오은하의 집을 찾아가는데 서문경에게는 대안과 평안의 두 소동이 따르고 화자어에게는 천복과 천희의 두 몸종이 말 뒤를 따랐다. 오은하의 집에서는 많은 기생들이 한 방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아이고, 영가님들이 저를 다 찾아주시고. 오은하가 서문경 일행을 반기며 새로이 큰 술상을 내왔다. 자, 이건 우리 마음의 징표야. 서문경과 화자허는 나란히 축하금을 내놓고 술을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문경은 연방 마시고 짓거리고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이병아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화자허에게 술잔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너희들도 이 영감을 잘 모셔야 해. 자, 어서 술을 따르라고. 서문경의 눈짓에 기생들도 술잔을 화자허에게 집중시키니 웬만한 그도 얼마를 못 가 탁자 위에 얼굴을 받고 말았다. 동생, 벌써 취했군. 정신을 차리시게. 서문경이 짐짓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거 안 되겠군.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날 또 오기로 하지. 서문경은 거기 모인 기생들 모두에게 각각 섭섭지 않을 만큼의 돈량을 집어주고는 녹조가 다 된 화자허를 간신히 마리에 태워 집까지 데리고 갔다. 소동이 나와 대문 여는 것을 기다려 서문경은 화자허를 안고 응접실 안까지 들어갔다.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화자허가 혀짧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형님, 내가 형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난 형님이 좋단 말이오. 알겠소? 응, 알고 말고. 서문경이 어른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송구스럽게도 영감님께서 이런 수고를 다 하시게 하시다니. 서문경이 고개를 돌려보니 언제 나타났는지 이병아가 여종과 함께 촛불을 들고 서 있다가 그에게 공손히 절을 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부인께서 그토록 부탁을 하셨는데 그만 이렇게 늦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라니요.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이 양반은 약주만 드시면 저렇게 남의 수고를 끼친단 말씀이에요. 그게 다 몸이 허약하고 원기가 부실한 탓이겠지요. 이병아가 의자 위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을 힐끗 한번 쳐다보며 하는 말이었다. 눈치 빠르기로 여우에 뺨치는 서문경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다. 아하, 화자원 녀석이 부인을 소홀히 했구나. 그러나 서문경은 시치미를 뚝 떼고 남자란 술이 취하면 다 그런 거죠 뭐. 하하하. 제 사정을 들어주시어 이렇게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중에 무슨 실례는 없었는지요? 예, 뭐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한 잔 되놓으니 도무지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데리고 왔지요. 저도 술이라면 좀 하는 편입니다. 원래 술꾼들이란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글쎄, 기원의 낙성당 앞을 지나오는데 문 앞에 웬 기생이 나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한사코 거길 들어가려고 하는구먼요. 그래서요. 이병아가 눈썹을 세우며 물었다. 이름이 애양이라 한다나요.
뭐 그러면서 꼭 그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북북 우기는 것을 겨우 달래어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 그 기생집에 들어갔다면 오늘 밤 집에 오기는 아예 글른 일이죠.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소리만 하니 여자가 감사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병아는 또 한 번 허리를 꺾어 절을 하고 나서 서문경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바깥 양반이 이 모양이니 정말 속병이라도 날 것만 같아요. 영감님께서는 이 다음에라도 술집에서 저 양반을 만나거든 제 얼굴을 보아서라도 꼭 좀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말고요. 어쩌면 제 팔자가 이렇게 외롭게 태어났는지 모르겠군요. 이병아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푸념하듯 말했다. 옳거니 이 여자가 이제는 나에게 신호까지 보내는구먼. 서문경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짐진 모른 척했다. 아무리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어도 옆에 화자어가 있기 때문이었다.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되려 무색해집니다 그려. 친구 사이에 한 일인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때든지 이 사람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일찍 데리고 오게 할 터이니 부인께서는 과히 염려하지 마세요. 하하하. 서문경은 유쾌하게 웃고 나서 이내 후회를 했다. 자기의 속내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병아에게 보내는 자신의 신호라는 뜻도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크게 나쁠 것도 없다고 여겨졌다. 얘야, 어서 차를 내오지 않고 무얼 하느냐. 이병아는 여종을 재촉해서 차를 내오게 했다. 과일씨가 동동 뜨는 진한 차였다. 서문경은 차를 마시고 일어나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 일부러 의미 있는 여운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온 서문경은 이제 이병아를 자기 손에 다 넣은 양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앉으나 서나 머릿속은 온통 이병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이병아의 몸종 수춘이가 은밀히 서문경을 찾아왔다. 저희 마님께서 영감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아니,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서문경이 깜짝 놀라 되물었다. 저희 마님께서 영감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대요.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런데 참 영감께서는 댁에 계시냐? 주인 어른께서는 밖에 나가시고 안 계세요. 오, 그래? 서문경은 속으로 뛸 듯이 기뻐하며 그래, 알았다. 네, 지금 곧 가마. 아이고, 지금이 아니에요. 이 밝은 대낮에 주인도 없는 집으로 오시겠다니. 서문경이 얼른 그 말의 속뜻을 알아채고는 그럼 언제 가면 되겠느냐. 날이 어두워진 뒤 담 너머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오세요. 고양이 소리라. 길게 2번, 짧게 2번, 3차례 연거푸 우는 것이 신호예요. 알았다. 그리고 영감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실 때는 대문으로 들지 마시고 옆담으로 오세요. 거기 사다리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오냐, 그렇게 하마. 수고했다. 서문경은 손에 잡히는 대로 몸종에게 돈량을 지어주고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문경은 그때부터 어서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방에 앉아 있어도 답답하기만 하고 바깥들로 나가 산책을 해도 이내 실증이 났다. 에이, 고양이 목을 비틀어 울게 할 수도 없고. 조그만 일에도 서문경은 하루 종일 짜증만 부렸다. 그러나 긴긴 하루에도 어느덧 저물고 거리에는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서문경은 뜰 안을 서성거리며 초조하게 고양이 소리를 기다렸다. 마침내 담 너머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 뒤를 이어 조금은 어설픈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 길게 2번, 짧게 2번. 서문경은 단 한 차례의 울음소리만 듣고 서둘러 담 옆으로 갔다. 어둠 속을 더듬어 약속된 옆담으로 갔더니 과연 사다리가 걸쳐져 있었다. 제 딴은 나름대로 무술을 익힌 서문경이었다.
어렵지 않게 담을 넘어 내려서 보니 뜻밖에도 이병아가 등불을 밝혀들고 서 있었다. 아니, 부인께서 이렇게 몸소. 서문경은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안으로 드시지요. 이병아는 서문경을 이끌어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조촐한 술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자, 앉으세요. 조금도 어려워하실 건 없어요. 바깥 양반은 지금 유곽에 가고 여기 없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병아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예, 감사합니다. 서문경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싱글벙글했다. 이건 호박이 굴러도 너무 빨리 굴러온 것 같았다. 특별히 신경을 쓰거나 손을 쓴 적도 없었다. 그저 술에 취한 남편을 집으로 데려다 준 것뿐인데 이처럼 은근한 호의를 보이는 것은 이병아가 몹시 외로웠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따지고 보면 외로운 여인과 바람둥이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신세를 졌는데도 여태 술 한잔 대접한 적이 없어 오늘 이렇게 오시게 했어요. 이건 여자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거칠의 인사에 불과한 말이고 바깥 어른은 오늘 밤 안으론 오지 않을 거예요. 두 몸종까지 딸려 보내놨으니까요. 이 넓은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곤 이 애들 둘하고 저뿐인거려. 이건 바로 서문경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제가 드리는 술입니다. 박주남아 맛있게 드세요. 이병아가 술잔에 술이 찰랑찰랑 넘치게 따라주었다. 그럼 부인께서도 한잔하시오. 서문경과 이병아가 어깨를 맞댄 채 무릎을 비비고 앉아 술잔을 주고받고 하는데 영추는 옆에서 술을 따르고 수추는 드나들면서 요리를 날랐다. 그 사이에 휘장 속의 침대 위에는 향이 타오르고 있었고 비단 금침에 산호베개가 나란히 짝지어 놓여 있었다. 웬만큼 방 안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싶자 영춘이 가만히 아래었다. 마님, 이제 밤이 깊었으니 잠자리에 드시도록 하세요. 이병아가 할 말을 영춘이 대신해 주었다. 참, 그러고 보니 시간 가는 것도 잊고 있었구나. 그래, 바깥 문들은 잘 걸려 있겠지. 네, 염려 마세요. 들창도 안팎 것을 다 걸어 놓았어요. 겹으로 된 창문을 다 닫아 놓았으니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남들이 알 수 없고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항상 등잔 밑은 어둡게 마련이고 감쪽 같은 도둑은 오히려 안에 있는 법이다. 영춘이란 계집아이는 올해 나이가 벌써 17이나 되었으니 지금 잠자리를 재촉하고 있는 이 사내와 계집이 무슨 짓을 할 것이란 것쯤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가만히 숨소리를 죽이고 창가로 다가간 영춘은 머리에서 뽑은 화장 끝에 침을 묻혀 들창의 종이를 뚫었다. 에그머니, 영춘은 침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흰 살과 검은 살은 쌍용이 구름 속에서 논이는 듯 두 마리 물고기가 물속에서 희롱하는 듯했다. 훅훅 하고 가쁜 숨소리를 내는가 하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곧장 숨 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면서 푹 사그라드는 듯 하더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과 땅을 바꾸기도 했다. 아이쿠, 저런. 영춘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갑자기 아랫배가 뻐근해지며 온 얼굴이 불덩이처럼 확확 달아올랐다.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천지만사에는 다 한정이 있는 법. 그렇게 맹렬하게 아기다툼하던 사내와 계집도 필경에는 모두 나가떨어져서 가쁜 숨만 할딱이고 있었다. 올해 나이가 몇이지? 한참 후에 서문경이 이병아에게 물었다. 바로 얼마 전과는 사뭇 달라진 반말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다. 염소띠에 23이에요. 그런데 큰마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죠? 집사람은 용띠에 26이야. 그럼 저보다 3살 위로군요. 그런 셈이지.
서문경은 다소 멍청한 어조로 대답했다. 이병아의 어조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큰마님이 우리 관계를 알더라도 저를 좋게 대해 주실까요? 집사람은 여간 너그러운 성미가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많은 여자들을 한 집에 두고 보려 하겠어. 그런데 참, 댁의 다섯째 부인이 아주 미인이시라던데 그분의 나이는 얼마예요? 집사람하고 같아. 그럼 두 분의 신을 한 켤레씩 선물해야겠군요. 한번 찾아뵙고 형님들이 돼 달라겠어요. 말을 마치자 이병아는 금화잠 2개를 뽑아 서문경의 머리에 꽂아주면서 오늘 밤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의 바깥 양반에겐 절대로 보여줘선 안 돼요. 안 보여주고 말고. 창구멍으로 구경 재미를 톡톡히 본 영춘은 그만 지쳐서 제 방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후로도 사내와 계집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은밀히 미래를 계속해 나갔다. 촌우신조랄까 그렇게 잦은 미래이면서도 이웃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담위로 머리를 내밀고 기침소리를 내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면 저쪽에서도 즉시 응수를 해와 혹은 사다리를 놓기도 하고 혹은 의자를 가져와 받쳐주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의 일이었다. 점심을 먹고 난 방금년이 맹옥로와 함께 뜰에 있는 정자에서 심심풀이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기와장 조각 하나가 날아와 떨어지는 것이었다. 에그머니나. 방금년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순간 담위로 어린 계집아이의 얼굴 같은 것이 이내 사라지는 것이었다. 나 좀 봐요, 맹언니. 방금년은 맹옥누를 흔들었다. 맹옥누는 고개를 숙인 채 신을 깁는 데만 열중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왜? 지금 저 담위로 화태감댁 몸종 하나가 불쑥 얼굴을 내밀었어요. 이름이 뭐라더라? 왜 제일 큰 계집종 아이가 있지 않았어요? 글쎄, 그 애가 남의 집을 왜 넘겨다 보았을까? 하긴 남의 담장한 꽃구경이라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방금년은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의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러나 낮에는 그쯤으로 끝났을 뿐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일이었다. 서문경이 밖에서 잔뜩 술을 마시고 돌아오자 방금년이 부축하여 웃옷을 벗겨주었다. 저녁 식사는요? 먹었어. 그럼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마시고 싶지 않아. 서문경은 볼멘 소리를 내뱉으며 그 길로 바깥들로 휑하니 나갔다. 방금년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쩌는가 보자 하고 살금살금 따라가 보았다. 서문경은 헐레벌떡 정자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할 일 없이 매물들며 그 자리에 서성이고만 있었다. 저 양반이 갑자기 실성을 했나? 방금년은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기분 나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또 기와장 조각이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와 동시에 마냥 서성거리고 있던 서문경이 의자를 들고 가 발돋움을 하고는 나는 듯이 옆집 담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었다. 오호라, 이제야 알겠구나. 방으로 돌아온 방금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감쪽같이 속은 것이 억울했고 사랑하는 낭군을 빼앗긴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문을 걸어 잠가놓고 이를 갈고 있는데 서문경은 날이 밝아서야 돌아와 문을 흔들었다. 어서 문 열어. 흥. 방금년은 발딱 일어나 문만 열어주고 도로 자리에 누웠다. 서문경은 얼른 눈치를 채고 그녀의 옆으로 가앉아 괜히 한숨을 내쉬어 보기도 하고 일부러 기침소리를 내보기도 했다. 그래도 방금년은 어쩌는가 보자 하고 연애 잠을 자는 것처럼 모르는 채만 하고 있었다. 이봐, 날이 환하게 샜는데 무슨 잠을 또 새로 자려 하는 거야. 나 차 한 잔 마시게 해줘. 그제야 자리에서 발딱 일어난 방금년은 찢어져라 하고 사나이의 귀를 잡아당겼다.
여기에는 지난번 금동이와의 일로 당한 수모를 안갚음하려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한밤중에 월담에서 남의 여자 도둑질이나 하고 이거 놓고 말해. 서문경이 쩔쩔매며 애원을 했다. 아픈 줄은 아나 보지. 그간 화간의 집 잡년하고 몇 번이나 잤지. 바른 대로 안 되면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말 테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금녀는 사내의 바지를 확 벗겨 안에 든 것을 달랑 잡아 꺼내었다. 아니, 이건 요긴한 것은 형편없이 군죽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쓰는 체움기구인 은탁자까지 그대로 끼워져 있었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만 그 계집년한테 쓰려고 훔쳐내 갖군 그래. 방금녀는 그것을 보자 분노로 몸을 떨었다. 헤헤헤, 금년이 너무 그러지 마. 화자원의 부인은 절대로 당신한테 해롭게 할 사람이 아니야. 신을 선물하겠다고 여종을 시켜 분을 떠갔는데 특별히 당신한테 주라면서 이 화잠 한 쌍까지 내게 주었어. 모자를 벗어 머리에 꽂혀있는 화잠을 뽑아주는데 얼른 보니 그것은 푸른 옥돌의 금으로 목숨 숫자를 넣어 만든 것이었다. 궁중이 아니고서는 구할 수 없는 진기한 장신구였다. 홀린 듯이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던 방금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서문경이 눈이 멀뚱해서 쳐다보니 방금녀는 또 간드러지게 웃으며 내가 지금까지 화가 난 것처럼 한 건 모두 장난이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난 화가 나기는커녕 당신네들이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도록 마음까지 봐드리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안심하고 만나세요. 하하하.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요. 정말이고 말고요. 참으로 영악한 여자였다. 바람둥이 사내가 남의 옆에내와 놀아나는 것쯤은 코끼리가 벼룩한테 물린 것만큼이나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 앞으로 약점 잡힌 화자어의 아내를 잘만 조정하면 이보다 몇 배나 더 귀한 물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된 것만이 기쁜 것이었다. 이래서 옛말에도 금똥 싸는 애 낳지 말고 머리 영리한 애를 낳으랬어. 당신은 참 영리해서 좋아. 서문경이 입을 해벌쭉 벌리며 품 안에서 얇은 책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건 말이야. 화잠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방금년이 그것을 받아 두 서너 장 넘겨보다 말고 어머나, 이게 다 뭐람. 탄성인지 비명인지 알지 못할 소리를 크게 내질렀다. 비단의 금글자를 수놓아 만든 표지 안에는 궁중의 문양이 박힌 종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귓결에 흘려듣기는 했어도 이렇게 망측한 그림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림수는 모두 24폭으로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사내와 계집이 혹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체위를 바꿔가며 얼러붙는 기괴한 그림들이었다. 반듯하게 들어누운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엉거주춤 서 있는 것도 있고 쪼그리고 앉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개처럼 구부린 것도 있었다. 계집과 사내가 얼러붙을 수 있는 온갖 체위와 자세가 이 책 안에 모두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원 세상에 이런 걸 다 그림으로 그리다니. 방금녀는 혀를 끌끌 찼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망측하고 민망하기까지 한 그림이었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점잔을 빼는 인간들의 정체를 여지없이 벗겨놓은 것 같아 통쾌하기도 했다. 그림이 어때? 천하의 명화도 이보담은 못할걸. 서문경이 음흉한 어조로 물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말없이 서로 웃기만 했다. 이심전심이라고나 할까. 서로가 말은 않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서로는 같은 생각을 하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건 우리 두 사람이 밤새도록 고안해낸 우리들만의 방중술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이 책 속의 장면과 똑같을 줄이야. 그보다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사람의 팔다리가 어쩌면 저리도 절묘하게 꼬이고 얽힐 수 있을까 싶으리만큼 기상천외한 것도 많았던 것이다. 차 한 잔 드려요. 방금년이 저도 모르게 화끈 달아오르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차는 무슨 차? 아까 차를 들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차는 그만두고 떡 본 김에 제사부터 지내자고. 서문경이 유들유들하게 웃었다. 벼랑간의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방금년이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그림을 본 김에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하하, 내가 복에 없는 그림덕을 보게 됐군요. 그러지 말고 이리 오라고. 희뿌옇게 동창이 밝아오는데 한 장 한 장 그림을 넘겨가면서 사내와 계집은 날 새는 줄을 몰랐다. 일본인 수호지, 중국인 금병매, 한국인은 삼국지. 왜? 삼국지는 동아시아인에게 광폭적인 인기를 끈 소설이다. 1000년 이상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지가 특히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인은 수호지, 베트남인은 서유기, 중국인은 금병매를 가장 애호한다며 각국의 문화적 배경에 주목한다. 무사의 개별적 활약에 관심을 두는 일본인은 수호지, 특유의 민속신앙에 익숙한 베트남인은 신비한 사건과 분위기를 담은 서유기, 사람과 인간의 개별적 관계에 가치를 둔 중국인은 금병매를 열독했다. 한국은 중앙집권적 의식과 유교적인 대의를 중시했으므로 특별히 삼국지를 애독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삼국지에 나타나는 평범한 인간들의 비범한 역사를 통해 의리와 충의를 읽어내고 현실의 지향점을 꿈꾸면서 유교적 신분 질서와 가치를 고양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에 의하면 삼국지에 대한 시각도 제각각이다. 삼국지의 주요 장면을 그린 삼국지 연의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의 삼국지 그림에서는 등장인물의 개별 특성이나 계급과 관계없이 얼굴과 표정이 비슷하고 배경과 복식을 통해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일본에서는 감각적이고 현란한 원색으로 구사된 화면이 주가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학적인 상상력에 기반을 둔 미나 특유의 하풍을 보인다. 금병매와 관련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 소개해 보았습니다. 책 들려주는 창가에서는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초안지, 열국지를 이미 낭독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중국 4대 기서나 역사소설 중에서 어떤 책을 제일 선호하시나요? 개인의 주관이 담긴 선택이겠지만 저는 500여 년의 긴 세월을 관통하는 장대한 서사를 담고 수많은 인물 열전이 펼쳐지며 마치 역사를 달리는 기차를 연상케 하는 열국지를 손꼽겠습니다. 감사합니다.